젠더 갈등이라는 표현이 맞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남성이 분명히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적대감으로 표현되고 있고.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려대 정치연구소의 조계훈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로 계시는 권수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권수현 박사님은 한국의 여성정책 입법과정과 여성 및 청년의 대표성에 관한 연구를 해오셨고 한국여성학회와 한국젠더법학회 등에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제가 정체성이 좀 많은 편인데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는 연구자가 해야 할 논문을 쓰는 그것을 한쪽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방금 소개시켜 주셨듯이 제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라는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 활동과 관련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단체가 정치적인 이슈 또는 정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그러면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1999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1995년에 제4회 세계 여성대회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 여성대회에서 이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자라는 그런 결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할당제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여성의 정치적인 대표성이 상당히 낮았고 거의 5% 이하 수준이었기 때문에 할당제라는 어떤 제도가 없고서는 여성이 정치에서 대표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서 여성 정치 세력 민주연대, 그러니까 지금 여세연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 정치 세력 민주연대가 원래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이제 1999년에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 그 다음에 여성의 정치 대표성, 그 다음에 성평등 정치와 민주주의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 정외과를 전공하기 시긴 했지만 학문으로 정치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공부를 좀 더 하는 학자로서의 길을 가게 된 게 사실 딱히 없습니다. 네. 제 생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의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았다거나 어떤 좋은 선생님, 스승이 있어서 사실 정치학이란 학문을 택하지는 않았고 그냥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 시기에 공부를 하면서 그 재미가 이제 계속 유지되는 환경이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히 뭔가 결정적인 계기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정치학을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학문을 계속 공부하는 게 아직은 계속 재밌습니다. 석사 때 석사학위 논문 보면 J.S. 밀하고 토크빌 정치사상 논문을 쓰셨던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 때 비교정치를 전공을 바꾸셨거든요. 네. 정치사상을 하시다가 비교정치를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더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학문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좀 현실과 조금 더 밀접한,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
와 접목할 수 있는 학문 전공 분야가 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저한테는 비교 정치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전공을 변경을 하게 된 거죠. 그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민주화 이후 젠더 개혁 연구거든요. 이 주제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 젠더 문제를 여성학적 관점이나 뭐 다른 학문 분야가 아니라 정치학적 관점에서 만약에 젠더 문제를 본다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은 이제 남녀공학이라는 공간에 오니까 사실 그렇게 뭐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성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지? 그런 것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어떻게 보면 고대 이미지가 되게 남성화된 이미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 속에서 뭔가 젠더나 이런 여성 이슈를 다루는 논문을 쓰는 것도 어느 정도는 뭐 내용의 질을 떠나서 그냥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그 젠더 문제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다는 게 어떤 뭐 의미가 있는지, 뭐 차이가 있는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젠더 문제를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보고 있지 못해요. 이제 정치학자들이 만약에 젠더 문제를 다룬다라고 한다면 그 앵계를 넓히는 거죠. 사례수를 넓혀서 좀 일반화된 어떤 법칙 이런 것을 찾자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다루기에는 저는 한국만 다루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사실상 정치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 정치가 다루는 이슈들을 젠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직 고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미투 운동,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그다음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거치면서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일련의 흐름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20대 여성들이 성폭력과 젠더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떤 각성의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또 그냥 단순히 각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조직화된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소수의 여성 단체들이 해왔던 그 활동들을 이제 대중적으로 확대 시켰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별화된 사회인지를 이제 드러냈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사람들이 페미니즘도 알고 이제 젠더라는 단어까지도 알게 됐는데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냥 어떤 자기가 특히나 뭐 20대나 10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페미니즘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어떤 자신의 선호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하나의 개념만을 그것이 전체 페미니즘이거나 아니면 젠더라는 의미로 수용을 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내용 없이 그냥 단어만 확산되고 그것이 되게 어느 집단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대립 또는 아니면 서로에 대한 혐오 이런 것 등을 투사하는 그런 단어가 된 것 같아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부상과 함께 최근에 또 안티페미니즘의 부상도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뭐 백래시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 20대 내에서의 어떤 젠더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연구자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젠더 갈등이라는 표현이 맞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젠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하튼 성별에 따라서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성된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구성되는 게 아니라 차별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별적으로 구성된다는 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의 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과 남성이 구성되어 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젠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성별에 따라서 차별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성차별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20대 내에서 확연히 큰 거는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 성차별주의라고 하는, 섹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또는 아니면 인종주의와 관련한 연구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과거의 성차별주의나 인종주의 같은 거는 여성이 남성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은 뭐 정당하다거나, 아니면 뭐 여성에 대해서 뭔가를 얘네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또는 남성보다 못하니까 뭔가를 해줘야겠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성차별주의를 행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20대 남성은 지금은 여성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이나, 또는 이건 인종주의에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뭐 적극적 조치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성차별주의를 행하거나 인종주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관념인 거죠. 믿음인 거예요. 실제 과거의 여성보다는 지금 현재의 여성이 좋아진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죠. 여성들 내에서 당연히 어떤 여성은 나는 성차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라고 하는 여성들이 있지만, 그런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성이 뭐 동등한 비슷한 수준의 조건을 가진 남성과 경쟁을 하게 됐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남성들은 지금은 더 이상 여성이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이 성차별이라는 구조가 이제 없어졌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20대 여성과 남성 간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나 뭐 여성이 갖고 있는 임금 격차라든지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격차 부분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주거나 이를 통해 보여주고, 이게 아직은 우리가 분명히 어떤 성차별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실을 통해서 전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 세계 내에서 여성들에게 밀리거나 혹은 여성들에게 자기가 오히려 더 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받지 누린 게 없는데, 자꾸 성차별적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뭔가를 누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낀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게 20대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의 남성들이. 네.
그 친구들,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의 얘기가 저는 뭐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과거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사실 지금 어떤 공정이 신자유주의적인 공정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여성들이 훨씬 더 잘하고 남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청관율 기자랑 이제 정한울 선생님이 쓰신 20대 남자라는 그 책에서도 그 남성들이 자신들이 직장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성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여성들이 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성이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과연 어떻게 왔을까? 그러니까 20대까지는 자신의 경험치가 맞고 그 경험치 안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뛰어난 게 맞는데 직장을 들어가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그러니까 남성이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 또는 20, 30대 청년들한테 일자리와 주거가 가장 중요한데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반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는 구호는 여성가족부 폐지예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거가 생기나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타겟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불일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오히려 자신들이 정말 일자리와 이런 게 중요하면 뭐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폐지 이런 거를 외치는 게 기본적으로 뭐 합리적,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 20대 남성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칠까? 그랬을 때 저는 그게 사실 여가부가 가장 불만을 해소하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불만이나 이런 것 등을 당장에 해소하기 가장 쉬운 상대가 사실상 여성 페미니즘, 여성 가족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식이 가능한 것이 사실상 이 사회가 남성 중심의 어떤 질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20대 남성과 저희 고민은 그런 거죠.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이 20대 남성 현상에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성들이 그런 구조의 문제,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에 공감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이제 피해자화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불만과 뭐 이런 두려움을 저는 좀 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호명되도록 하는 것들, 그렇게 호명되도록 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말씀에 동의하고 저도 뭐 20대 청년 남성들이 뭐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처럼 반페미니즘이 대선 전국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전략의 중요한 키워드, 뭐 전략으로 등장하게 된 데 있어서는 정치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계속 그런 것 등을 승인을 해줬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통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열을 시키는 게 민주주의 정치의 역할은 아니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저는 그 주장을 받아준 한국 정치가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대선에서 그 2030 세대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계속 여론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2030 세대 중에서 남성형을 호소하는 경향이 더 크다라는 직관을 봤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페미니즘 이슈가 중요해졌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20대 남성에 좀 초점을 맞추는 어떤 선거 경향이라는 게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20대 남성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여성들의 지지는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선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2030 남성 세대에 반응하는 게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당선이라는 어떤 단기 목표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말만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당선 또는 정권 유지 또는 정권 교체 이상의 어떤 비전이나, 그러니까 단순히 내 정당이 살아남는 거를 넘어서 대한민국 뭐 민주주의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시민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전혀 없다 보니 어느 누구도 그거를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뭐 인물도 집단도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뭐 설문조사에서 어느 집단이 지지가 높다라고 하면 그 집단의 지지나 뭐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되게 단기적인, 그것이 다른 정책과 어떤 방식으로 충돌을 할지 뭐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뱉는 이런 정치를 하게 된 거죠. 최근에 20대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20대 세대 내에서의 어떤 단위 하나로 묶기보다는 이질성이 굉장히 크다. 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계급적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격차 같은 게 굉장히 크고 하나로 통일시켜서 말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보면 또 안티페미니즘 정서는 20대 남성들이 저는 제가 만나본 여러 가지 격차를 보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또 정서라고도 보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이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또 맥락은 뭘까? 2016년, 2018년 미투 운동이 좀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 20대 여성을 연구하는 이제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연구됐던 게 20대 남성이에요. 보면은 남성들이 다양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반페미니즘 정서도 분명히 있지만 뭐 좀 약간 중간적인, 그 다음에 페미니즘에 되게 친화적인 뭐 이런 남성들, 그래서 그런 남성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다른 남성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남성들은 왜 발화를 하지 못할까? 왜 결집력을 얻지 못할까?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뭔가 이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반페미니즘을 외치는 남성들의 어떤 이미지나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상상된 남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뭐 되게 건장한 체격에 뭐 어느 정도 좋은 학교에 뭐 이런 식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여성 말고 남성만 보면 남성들 사이에서도 뭐 신체에 의하거나 뭐 계층에 의하거나 뭐 아니면 외모에 의하거나 이런 것들로 사실 남성들을 서로 위계화하고 그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남성들을 뭐 폭력을 이용하던 아니면 성적인 폭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열화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문화들은 세대가 바뀌어도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그 성차별주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요즘의 성차별주의는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조치나 이런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조에 의한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이제 적극적 조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사람이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뭐 열심히 노력을 안 했거나 원래 능력이 없거나 뭐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완전히 근대적 성차별주의냐라고 했을 때 그 전통적인 성차별주의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하나는 적대적인 성차별주의, 하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인데 이 두 개를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20대 남성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더 이상 온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근데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이제 그거는 여성과 남성을 경쟁의 관계로 보고 어떤 여성이 뭔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나의 권력, 남성의 권력을 위협하는 걸로 보고 그 사람에게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데 이거는 세대 간의 차이가 없어요. 성차별주의도 사실상 좀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양가적 성차별주의라고 하는 적대와 온정의 이 감정이 20대 남성이 분명히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적대감으로 표현되고 있고 온라인상의 적대감에서 지금은 이제 실제 행동까지 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여성 대표성 관련해 가지고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들조차도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20대, 30대 여성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여론이 제가 본 여론조사에서는 더 많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모르겠어요.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할당제로 해서 할 필요 없다라는 것 때문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대표성이 중요하다라고 선생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성도 시민이니까 저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이 시민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성별 또는 계층, 뭐 연령의 최소 기준은 있기는 한데 뭐 그 개인이 어떤 조건에 있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의회라는 공간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라는 공간이 어떤 식의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맞는가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선거 제도를 만들 때 이제 저는 여성 대표성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성별 균형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도 사실 여성이라는 말을 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성별 할당제 왜냐하면 이게 여하튼 그 정치인을 이제 성별로만 나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성별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뭔가 더 다른 그러니까 한 개인을 규정하는 또 다른 요인들을 더 다양하게 규정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성별 균형이 사실 기본 원칙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성 대표성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 청년이랑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얼마나 웃기냐면 왜 장애인과 청년 중에서도 여성이 있는데 왜 이게 여성과 상충하는 문제로 이해가 되지? 왜 그 자리를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이 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지, 또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할 자격이 있다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정되는 그 남성들이 정말 정치할 자격이 있는지,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남성들이 맺는 네트워크 방식이 있잖아요. 뭐 같이 술을 마신다던가, 아니면 뭐 얼마나 능력 있는 형님을 알고 있는가, 자금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정말 민주주의에서 어떤 시민을 대변하는 대표의 자격인가, 뭐 이런 것 등을 묻는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표현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권력을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중심성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남성 대표성, 그러니까 남성 할당제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성별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낫고, 그런 성별 균형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층이나 장애나 청년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꼭 국회는 아니지만 뭐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이런 의회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년 대표성 문제도 선생님께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오셨어요. 계속 요즘에 청년 정치 활성화가 마치 중요한 이슈처럼 뭐 얘기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렇다면 청년 대표성을 늘리기 위한 방안 같은 거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정당에 가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사실 생계가 거의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으로부터 뭔가 지원, 그러니까 내가 당 활동을 함으로써 생계가 보장이 돼야지만 사실 정당 활동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저는 좀 자금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당에 이제 분배되는 국고 보조금, 그 문제가 뭐 아시겠지만 그 거대 정당한테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 한국 정당들이 이제 정부로부터 주기적으로 받는 국고 보조금이 있죠. 그거의 80~90%를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있고, 특히나 올해처럼 이렇게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보조금이라고 해서 또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매년 받는 거에서 이제 비슷한 금액의 선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래서 두 정당, 거대 정당은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 그 보조금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몫은 되게 적다. 그리고 반면에 뭐 이제 소수 정당은 분배 금액 자체가 적어서 청년을 위해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당들이 갖고 있는 자금의 불평등,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배분되는 이런 보조금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고, 그것이 좀 어떤 정당 내에서 청년 정치나 뭐 지금은 사실 여성 정치 같은 경우는 여성 정치를 위해서 그 정당 보조금의 10%를 그 여성정치 발전비로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도 정당 보조금의 뭐 몇 % 정도는 청년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형식적으로라도 청년들을 위한 활동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젠더 갈등이 크다 보니까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실 내에서, 강의실 내에서의 서로 간의 어떤 관용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남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너무 여성 편향적이다라는 비판, 여학생들한테는 선량한 중립적 남성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젠더 문제를 다루실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문제를 선생님만의 또 다루는 방식 같은 게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그런 적대적인 감정, 그러니까 20대 남성 수업을 듣는 청년 학생들 중에서 남성들한테 뭔가 페미니즘 또는 여성의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불만스러운 또는 적대의 어떤 느낌 또는 직접적인 표출 이런 것 등을 저도 이제 좀 느끼고는 있는데 저는 그 정도의 공감은 사실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젠더 문제가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일상에서 매 순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젠더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뭐 그냥 나의 부모님의 어떤 직위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또는 내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아프게 되면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를 이제 괴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공통의 뭔가 감각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 등은 어떤 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학생들 간에 얼마나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정치학 분야에서 젠더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대학원생이 있다면 어떤 조언이나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젠더 정치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고, 네, 같이 공부를 하거나 뭐 연구를 해볼 의사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좀 이런 연구자를 한번 만나봐라 혹은 또 이런 사람 만나보면 좋겠다고 싶은 뭐 정치학자나 사회과학자 있으면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젠더 정치에 대해서 뭐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은 그냥 하나의 일부뿐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마치 젠더 정치학의 뭐 전체로 또는 제 의견을 뭐 전체 의견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조금 더 저보다 훨씬 더 심화된 어떤 젠더 폴리틱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일본에 계신데 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 계시는 신경 선생님 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대 남성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저는 한국 남자를 쓴 최태섭 선생님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은 제가 최근에 되게 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 낙인 찍힌 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사회학자는 아니고 사학자이신데 염운옥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몸이 뭐 이제 인종, 성별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몸이 어떻게 정치화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굉장히 우리 말씀하신 거 어렵다고 어색하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 긴 시간 좀 막힘없이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나와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걸로 그러면 꽃고정 3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